법학개론 적중 예상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법학개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죠. 사실 그런 이론 같은 경우를 문제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인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적중 예상 문제는 철저하게 경비지도사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애매하거나 아쉬울 경우에 꼭 기본 이론서를 바탕으로 문제에 이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단권화의 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 자체가 우리 기본에서 아마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1 부분이었고 법학 일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출제가 될 때는 무려 10문제 가까이도 출제가 되고요. 보통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꽉 잡아야 된다 얘기했었죠. 바로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예상했었던 대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 문제들도 작년 문제까지도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 2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법학 일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스스로가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약간은 시간적으로 모자르다, 급하다 그럴 때는요. 자, 문제의 답을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에 그런 차이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자신이 푸는 것이 훨씬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체크하시고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에 의의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법에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의의 이 말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미로 바꾸면 법이 어떤 의미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문제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 느낌이 그래요.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이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법은 사회적인 규범이겠죠. 그죠? 사회에서 많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다만 이 규범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범 그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규범 그렇게 얘기하면 규범력이 있어 그 얘기는 뭐죠? 그죠? 국민한테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주는 거야 이런 거를 규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져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법은 재판 규범이기도 하다. 자, 요 얘기도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자, 그쵸? 재판관, 법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헌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법관이 무엇을 바탕으로 재판하게 되는 겁니까? 그죠? 바로 법이겠죠. 따라서 법은 재판의 규범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자, 일단 답은 여러분 3번이 보이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존재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당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위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 되라고 하는 거죠. 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당위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존재의 법칙은 뭐죠? 비가 온다. 이런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현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를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위와 존재 또는 존재와 당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법은 당연히 뭐죠? 마땅히 뭐뭐 해야 될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거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법칙이겠죠. 그죠?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가벼우면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를 보통 존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게 맞는데요. 자, 4번 때문에 좀 어려웠었어요. 4번이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공부했던 분들은 금방 풀 수 있지만 처음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던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법은 양면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요 의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나올 때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4번 옆에도 별표를 잠깐 놓으시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을 양면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맺었죠. 매매 계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이 바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얘한테 뭐죠? 나는 돈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집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권리는 이 사람한테 야, 집 빨리 내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그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어떻습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죠. 따라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당위 법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법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답은 3번인데 공부를 많이 안 하셨거나 아니면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봤거나 이랬을 때는 이 문제 선택의 문제에서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법은 그리고 또 객관식 문제는 토거법 형식으로 답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1번하고 2번은 지워질 것이고요. 3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고민이 됐을 텐데 3번이 정확한 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 확인해 볼까요? 그쵸? 3번이 답이 됩니다. 법은 존재 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 법칙이다. 반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의의 나오면 의미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 부분은 우리 기본 이론서 교재는 2페이지 쪽에 있고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쪽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넘겨보시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가 제일 난감하죠. 그죠? 우리 교재에 다행히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같은 경우는 교재 3페이지 쪽에 교재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5페이지군요. 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정의라고 하는 거 부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철학적 정의예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바로 법의 이념으로서 법의 정의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법의 이념 같은 경우 잠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법의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법의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의 이념은 정의라고 하는 이념이 있고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죠? just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ice라고 하는 정의. 자, 그리고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은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거가 되겠죠. 한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념 자체가 서로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법의 이념으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조금 우리가 문제 풀기 좀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같이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법은 정의로 와야 되고 또 한목적적이어야 되고 또 법적 안정성도 갖춰야 되는 것이 법이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것 자체가 균열이 있을 경우에 항상 보통 어떤 형식으로 대립이 되냐면 법적 안정성이 약간은 왕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얘는 좀 따로 놀고 한목적성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법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둔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법적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반영하는 거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꾼다면 정의로워야 되지 않느냐? 야, 이 법이 지금 정의롭지 못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렇게 부정의한 법을 놔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의와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둘이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다만 정의가 추상적인 거라면 자, 추상적의 반대가 뭐죠? 구체적이죠. 한목적성은 조금은 구체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법의 이념 파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같이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둘이 대립했을 경우, 세 가지가 대립했을 경우에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 과연 한목적성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둘이 합쳐가지고 얘랑 싸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풀면은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정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의 개념들을 이제 개념은 디피니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니까 우리 5페이지에 있는 교재 쪽을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 야,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수한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적 정의라고 얘기하죠. 뭐 요거는 외울 때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특별한 정의겠구나, 특수한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특수한 정의 안에 두 가지가 이렇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평균적 정의고요. 그 얘는 뭐죠? 그래서 배분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다예요. 물론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즉 이 법의 이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먼저 대비시킵니다. 일반적 정의라는 것이 있고 또 특수적인 정의라는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하고 그리고 이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이다. 즉 뭐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분적 정의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형식보다는 뭐다? 그죠? 실질적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정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의가 곧 평등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약자한테는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강자는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 것이 정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을 보통 배분적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중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배분적 정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약자를 어떤 형식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배분적 정의의 영역의 논제이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거. 얘는 이런 겁니다. 그죠? 1인 1표 같은 경우,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선거권이나 투표권이 한 표가 행사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건 모두 다 같게 취급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인간은 존엄합니다. 자, 근데 그 인간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어요. 자, 이렇다고 존엄하지 않습니까? 존엄하지 않은 게 아니죠. 존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존엄할 때 그 존엄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니까 존엄한 것이지 어떤 인간이니까 존엄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같이 취급하는 거를 일반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다. 왜?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럼 뒤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눈다? 아니죠. 특수적 정의 안에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었죠. 그죠? 잘 기억해야 되겠죠. 오! 자,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말한다? 아니죠. 평균적 정의는 뭐라 그랬죠? 형식적 평등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바로 요 얘기가 여기 올라가야 되고요. 자, 배분적 정의는 뭐죠?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우리 교재에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조금 더 된다면 이쪽이 중요하겠죠. 그죠?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면 이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보통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이렇게 얘기해요. affirmative ac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가산점 제도? 예전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남녀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을 경우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가산점 제도 그리고 또 할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성 고용 할당제, 뭐 양성 고용 할당제 이런 부분이 모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를 능력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평균적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각자에게 응분의 목을 이런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메리토클라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능력주의적 평등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뭐 가산점 제도, 할당 제도 조금 어때요?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교재랑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확인해 볼까요? 1번. 고맙습니다. 맞췄습니다, 우리. 그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법과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법과 도덕 잠깐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매년 법과 도덕의 의미 자체는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4페이지 쪽에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반드시 꼭 정리하시고 이쪽은 근데 한 번 정도 정리가 되고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법은 행위의 외연성을 그죠? 외면성. 여러분 그냥 우리 보면서 봅시다.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성이죠. 뭐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지금 강제하거나 행위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멈춰. 얘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멈추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행위의 외면성을 그죠?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도덕은 뭐죠? 내면성이죠. 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바로 도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당위 규범인 거는 맞지만 그 양태를 본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법은 외면적인 부분 자체에 더 가깝고 도덕은 어때요? 내면적인 거랑 가깝겠죠.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기억하시면 뭐 어색하겠지만 처음에는 그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죠? 이쪽 부분은 어렵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자, 이 말도 되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죠? 그죠? 외부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강제성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위반했다고 했을 때 갑자기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죠? 도덕적인 것은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법은 강제성은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요 얘기는요. 앞에 있는 부분과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합시다.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외면성 자체가 바로 타율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강제성을 또 띌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도덕은 행위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비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 지문 자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법은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일면적이라고요? 아니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응하는 의무도 있을 것이고 의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권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법 중에서는 권리만 요구하는 법도 있고 의무만 요구하는 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외인 것이고 일반적인 법들은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게 법이고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히려 일면적이죠. 그죠? 도덕은 권리보다는 의무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래서 그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맞췄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법과 도덕 또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짝짝짝 맞춰냅시다. 자, 1번.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그래요? 아니죠. 도덕이 내면성이 강하다고 했죠. 자, 2번.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이거 문장 잘 봐야 되겠죠? 법은 도덕이 아니라 도덕은 법보다니까. 자, 도덕은 타율성이 강합니까? 아니죠. 자율성이 강하죠. 자,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오케이. 하나 맞췄네요. 3번이고요. 자, 4번이요.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자, 도덕이 강제성이 강하다고요? 아니죠. 도덕은 비강제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비난 가능성,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강제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법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었죠. 답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법과 도덕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매년 출제가 되고 3번 답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도 당연히 법과 도덕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1번.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그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타율적 강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뭐죠?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바로 그 얘기가 2번으로 이어지죠. 법은 타율성을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자, 법은 내면성을 갖지만 아니죠. 외면성이고 도덕은 내면성을 갖는 거죠. 자,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이면성을 갖는다. 그죠? 자, 어때요? 그죠? 바로 아까 우리 1번부터 봤었던 법과 도덕의 의미 자체가 이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3번 답 맞습니다. 자, 6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법이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법은 지켜야 한다란 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죠? 법이 지켜져야지만 법적 안정성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은요, 법 제도 아래에서 법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이야. 내가 그 법만 지키면 돼. 그럼 내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받지 않고 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내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뭐죠?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적 안정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예측 가능성이란 말로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예측 가능성은 뭐죠? 앞으로 이럴 거야. 이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내가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법적 안정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법적 안정성이란 말 자체를 예측 가능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그죠? 별로 의미 없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법적 안정성이 뭡니까?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법의 이념이었죠. 법의 이념 말씀드릴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바로 이 부분을 의도해서 출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목적성, 정의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죠? 2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법의 효력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쪽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기본 이론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했던 분들은 이 부분 자체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법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됩니까?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건데요. 1번이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맞죠? 20일 맞습니다.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 법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자, 이 법 이제 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공포해 주는 거죠. 공포는 국민들한테 알린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린다라는 말 자체를 공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포한 다음에 20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뭐죠? 그죠? 법이 이제 바뀌게 되면 생활이 바뀌게 되고, 그죠? 타율적인 강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고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정도의 시간적인 텀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법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 30일까지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들은 20일,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30일의 시간 이후에, 언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자,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끌고 온다.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입법이 뭐죠? 법을 제정해가지고 소급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의 박탈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여러분 헌법 규정입니다. 자, 옆에 헌법 규정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또 작년에 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늘 출제가 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헌법 규정 안에 있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바로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자, 원래 이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재산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정당하게 선거권이나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이걸 참정권이라고,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선거,
투표 모두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정치에 참가할 때 내가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법을 만든 거예요. 가지고 토급 적용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이게 바로 2번 얘기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헌법에 있는 내용이겠죠. 대통령한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바로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재직 중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대통령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고요.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행위시법을 취합니다. 행위시법주의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모두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의 법, 그리고 처벌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뭐예요? 행위했을 때의 법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성립시가 바로 행위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때의 법으로 가는 것이지 재판시 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자,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랑 2번하고 좀 제가 정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지금 2021년 5월 1일 날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이 범죄는 사실 뭐였냐면은 강도였었어요. 강도죄. 그죠? 강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거죠. 강취라는 건 뭡니까? 협박이라든지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고질해가지고 뺏어내는 걸 강도라고 합니다. 그죠? 강도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A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자 9월 1일 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강도죄였는데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됐는데 언제 개정됐냐면 법의 개정은 뭐 7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개정됐는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특수강도죄로 바뀌었어요. 법이. 특수강도죄로. 자, 특수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죠? 일반적인 강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죠?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또 야간에 강도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걸 보통 특수강도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강도죄였는데 이게 특수강도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9월 1일 날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을 할 때는 과연, 자, 강도죄로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수강도죄로 처벌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A한테는 당연히 강도죄가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뭐죠? 아니, 이 나쁜 놈인데 특수강도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뭘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거를 취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니까? 행위시 법이니까. 행위했을 때의 법이니까. 그죠? 만약에 이걸 취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그죠? 재판시 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재판시 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위시 법을 취합니다. 바로 이것이 행위시법주의라는 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답은 그래서 4번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잠깐 봅시다. 자,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답 그냥 해봅시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죠? 20일 이후에 발생하죠. 20일 이후. 아까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건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아니죠. 특별법이 아니라 이런 법을 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시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정된 한자에다가 시간적인 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한정시킨 법,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효력기간은 미리 정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특별법은 뭐냐? 특별법은 일반법과 대응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법이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성매매 특별법,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이 좀 특정한 사항 자체를 다루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좀 분류돼서 나온 것 자체를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법의 효력 파트는 우리 기본 이론서 14페이지 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 한시법 이 부분은 로마자 2번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양가로 1번 장래효의 원칙의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특히 어느 법률이 자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해 놓은 법률을 한시법이라고 한다 해서 바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사실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이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 말씀드렸었죠. 참정권도 있었지만 재산권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헌법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속인주의죠.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인주의. 그죠? 자, 속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죠. 대한민국 국적법이겠죠. 국적법. 이렇게 기억하시고 국적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죠. 근데 대한민국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 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얘는 영토 주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럼 영토 주권이 적용되는 것은 뭐냐? 이건 이거죠. 자,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다면 무조건 다 뭐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제가 물론 휴전선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북한 지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되게 이것 때문에 모순적인 관계이긴 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토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안에서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그죠? 바로 영토 주권에 해당하는 거를 속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둘만 좀 기억해 둡시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동남아에 가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죠? 대한민국은 도박죄라는 법이 있거든요. 벌이 있거든요. 자, 외국에 나갔죠?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다?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그리고 플러스 속인주의를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법의 효력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이 문제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요거 꼭 교정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9번입니다. 법의 시간적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 문제 쭉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하, 고맙죠? 자, 공포한 날로부터 보통 며칠이라고 그랬었죠? 20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그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으면 30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워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형법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거 일단은 답이 되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이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얘도 어려운 질문이고요. 자, 4번이요. 신법이 시행되면 국법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얘도 어려운 질문이고. 이 문제 어려웠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1번인데 1번 빼고 2번, 3번, 4번이 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요. 제가 2번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답을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어려운 거는 이해하지만. 자, 왜 그러냐면 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렸던 거 안 지웠나요? 다행히? 안 지웠죠. 보세요. 행위시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시법이라고 했을 때 제가 모든 형법은 뭘 적용한다 했죠? 모든 법들은 마찬가지고 원칙이 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봅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도죄였는데 7월 1일 날 이게 강도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가 되게 바뀌었어요.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아니면 절도죄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물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절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7월 1일 날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 A라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죠. 이렇게 유리한 법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법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처벌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에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소급 적용하지 못해요, 뒤로. 하지만 유리한 법이죠, 이거는. 유리하게 무죄, 그러니까 특수강도죄로 바뀌게 되면 가벌이, 중가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벌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그런 거는 안 되지만, 만약에 강도죄가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절도죄가 되거나 이런 죄로 경하다라는 게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국법보다 경하게 됐을 때는 신법에 의한다. 알겠죠? 바로 이 지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2번인데요. 자, 그럼 3번. 이게 왜 틀렸냐? 봅시다. 이쪽에 이쪽으로 와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문법의 우선의 원칙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성문법의 우선의 원칙이 3가지의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상위법. 두 번째 뭐죠? 그죠? 두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3가지는 차례대로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닥칠 경우에는 특별법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의 같은 순위에 있을 때는 뭐죠? 새로운 법 자체가 우선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특별법이 있고 A라는 특별법이 있고 자, B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 2가지가 부닥칠 경우에 얘는 2021년 6월 1일 날 법이 제정됐고요. 얘는 2021년 7월 1일 날 제정됐어요. 그럼 얘를 먼저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법에 있어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신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국법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돼야 되겠죠. 자, 보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이 소급 입법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법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죠? 너 이 법 지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면은 이미 발생한 기득권 자체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신법이 시행될 때 이것을 어때요? 소급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발생한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겠죠. 약간 논리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모두 좀 어려웠습니다. 2번, 3번, 4번 다 어려웠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좋은 문제였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문제 자체로 이렇게 뭐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보시고요. 자, 10번 갑니다.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겠죠. 법은 다행히 시행일부터겠죠. 시행일. 그러니까 시행되는 일. 반포일이 아니죠. 시행일. 그러니까 시행일은 뭐예요? 반포한 날로부터 보통 20일 이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중요한 법은 30일이라고 했었고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폐지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반포일부터라고 하면 안 돼요. 반포한 후 20일이니까. 자, 2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 그죠? 공포를 반포라고 같은 말로 얘기한 겁니다. 자, 30일이다? 아니죠.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20일이라고 했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네요. 자, 3번 갑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는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맞죠? 지금 여러분, 요거 앞에 문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형법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 신법에 의한다. 바로 요 논리가 다시 출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이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저지른 한국인이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자 어디에 따른 것이죠?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해되죠? 속인주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 이거를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그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 지금 6페이지 정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좀 갑갑하기도 하죠? 그죠? 제가 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법과 도덕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체크해 본다면 그죠? 법원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할 수 있었죠. 법원 물론 법원은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의 효력 같은 경우 틈틈이 기본서를 정리해 보시면서 이 문제와 같이 연동시켜서 본다면 사실은 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과목일 것입니다. 우리 1차 쉽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2차까지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꼭 토종의 목적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